안녕하세요. 국어를 구조화와 도식화로 쉽게 설명하는 전설 김상영입니다. 여러분. 자, 2021년 지방직 시험을 치르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이제 그 시험은 지나간 것입니다. 이 시험 문제가 왜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왜 그게 답이 되는지 이제 지나간 일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죠? 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시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험, 우리에게 다가올 시험을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것,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오늘 이 주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동안 제가 수업했던 모든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시험에 어떻게 나왔으며 교재 어디에 있었는데 드디어 출제됐으며 제가 분명히 문제풀이할 때 이렇게 설명했는데 나왔다. 그 말씀 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만약에 제 교재에 있었고 제가 분명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행여나 제 수업을 들었던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틀렸다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 전적인 제 책임이니까 오히려 부끄러울 노릇이죠, 여러분.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시험 문제를 통해서 최근에 3개년 동안 상당히 출제가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어떤 정확한 하나의 패턴이 된 것 같아요. 이 패턴, 가장 최근의 시험 문제인 이 패턴이 가장 정형화된 가장 최근의 시험 문제를 통해서 내년에 우리가 시험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문법부터 한번 가도록 하죠, 여러분. 자, 이번 시험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내년 시험에 대비할 수 있을까요? 내년 시험에서는 더 이상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일단 문제부터 보시죠. 1번 문제. 1번 문제. 자, 언어 예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언어 예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 눈에 띄는 것이요, 회장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신우에게 고모. 그 다음 4번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내를 가리키며 제 부인. 어디선가 많이 본 기억이 나죠? 그죠?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기출문제를 명확히 기억하기 위해서는 높임표현을 공부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높임표현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통설어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관련 기출문제 풀었으면 까딱없죠, 여러분. 정답은 3번이고요. 1번 문제 이렇게 대비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2번 단어에 대한 설명. 단어. 문법 범주에서는 형태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선택지를 보시면 가난, 한자어 갓난에서 니은이 탈락했다. 이건 어휘네요. 이건 솔직히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그지? 분명히 이렇게 떴을 거야. 그렇다면 이제 2번, 3번, 4번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데,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리다. 어디서 봤어요? 세종어제 훈민정음, 고전문법. 가장 필수적인 코스 아닌가요, 여러분? 그 다음 3번 수탁, 히읗 종성체언. 그죠? 수히읗에 닭이 결합해서 여러분 수탁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어디서 공부했던가요? 어디에서? 한글 맞춤법 32랑 준말, 덧소리 규정, 히읗과 비읍, 그지? 살코기, 안팎, 머리카락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점잔타에서 쥐안. 어디서? 그냥 완전 낯선 건가? 그건 아니잖아. 그죠? 역시 한글 맞춤법 어디? 39항. 준말 표기에서, 그죠? 쥐안은 쥐안을 줄고 하지 않은 찬을 준다. 그지? 거기서 응용을 하면 여러분 이 설명이 왠지 의심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세종어제 훈민정음 15세기 국어와 한글 맞춤법 기본적인 거 관련해서 기출문제 풀었다면 이 문제 틀리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죠, 문법은. 자, 10번 문제 그랬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죠? 그 다음 15번 보시면
밑줄친 말의 쓰임인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 자, 이라는 것은 전미사잖아요. 그러면 피동전미사, 사동전미사 동시에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피동표현, 사동표현에서 피동표현과 사동표현에서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동표현, 사동표현의 전미사 이에 절대로 이가 쓸 수 없는 제약 분명히 외웠을 것입니다. 왜? 기출에 있었으니까 외웠겠죠. 학습을 했겠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피동표현, 사동표현, 그리고 기출문제. 항상 핵심 개념을 익히고 나서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풀었다면 문법 3문제를 우리는 까딱없이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법 때문에 힘들었다, 어려웠다고 하는 것은 약간 문법의 공부 방향이 틀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당연히 4번은 괜찮죠. 피동표현 가능하지만 되뇌이다, 헤매이다, 목매이다, 목이 메이다 이런 것은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올바른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와서 이런 식으로 출제 요소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법 문제 비록 적게 나오지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공부하고 그것을 부지런히 익혀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기출 문제를 푼다. 그죠? 비록 어휘와 관련되어 있을지라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어휘일지라도 우리는 정답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 다음 어휘 보겠습니다. 어휘. 자, 어휘에서는 3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다 한자스러웠어요. 한자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자. 그래서 한자 같은 경우에는 출제 빈도도 낮고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는 수험생도 있잖아요.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하셔야 돼요. 어차피 비문학 독해에서 크게 차이를 못 낸다면 거의 엇비슷하게 맞아가거든요. 비문학 독해가 그렇게 정답을 못 맞출 만큼 어렵진 않아요. 꾸준히 연습한 사람은 거의 비슷합니다, 실력 자체가.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한자에서 어떤 격차를 내줘야 됩니다. 남들보다 한 발, 두 발 앞서기 위해서요. 그죠? 그렇다고 막 어려운 한자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한자를 공부해서 시험에 자주 출몰하는 기본적인 한자를 공부해서 정답에 가까운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13번. 사람의 몸과 관련되지 않은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지? 근데 보시면 봐요. 4번에 보면 이게 발이란 뜻이잖아. 발족자고. 그지? 3번은 모를 수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수완이 좋다니까 이게 손과 관련돼 있겠죠. 그죠?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슬하의 3명 슬하. 그지? 부모님 슬하. 이게 우리 사람의 신체랑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무릎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각축 같은 경우에는 이 각자가 여러분 다리 각자가 아니고 뿔 각자니까 암만 나쁜 놈이라도 아니 나쁜 사람이라도 뿔이 있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된 겁니다. 뿔 각자의 쪼출 축자입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신체 관련해서는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지? 네. 그래서 기본적인 한자를 생각하면서 접근을 했다면 이것도 정답은 물론 오답률도 높았겠지만 정답은 찾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16번 한자 표기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소방관, 과학자, 연구원, 변호사인데요. 이건 직업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련들, 벼슬관자. 자, 과학자 때자. 이건 사람자일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크게 혼돈은 안 왔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자, 연구원. 요게 인원원자. 연구원. 그 다음에 변호사. 할 때 이 사자가 일사자?
판사할 때는 판사할 때도 일사자잖아. 그죠? 근데 판사를 몰랐다면, 그냥 오히려 낯설게 처음 봤다면, 왜 사람인데, 변호사,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사람을 지칭하는데 일사자가 들어간 게 좀 수상하긴 하죠. 그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했다면 쉽게 정답을 잡아낼 수 있었을 건데요. 그죠? 선비사자. 그지?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 사람. 뛰어난 사람. 뛰어난 언변으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선비 같은 사람. 변호사. 뭐, 그렇게? 자, 이렇게 해서 16번을 살펴봤고요. 18번. 한자 성어 시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보면, 자, 보기를 줄였습니다. 툭 던지는 말 한마디. 말 한마디. 비수가 되어서 우리의 의식 전체를 헤집어 놓는다. 단 한마디의 말이. 그죠? 그래서 지금 평상시에 도금을 줘놓고는 또 안 줬어. 그죠?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여러분. 자, 1번은 교원영색. 그지? 2번은 촌철살인. 3번은 언행일치. 그지? 그 다음 4번은 가담항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뜻을 보실까요? 자, 보시면 여러분, 교원영색 같은 경우에는 아첨하는 말과 하여금빛, 일부러 얼굴빛을 꾸미는 거야.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지? 기출이었고. 촌철살인. 그지? 한마디의 철로서 사람을 죽이는 거야. 한마디의 말로서 사람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 그지? 당연히 상식적으로 2번이 된 게 맞죠. 그지? 언행일치 두말할 필요가 없고. 가담항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자, 요 가짜가 거리, 항도 거리. 거리에 있는 말과 말입니다. 뜬 소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자성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한자를 읽어낼 수 있었으면 촌철살인, 이것은 좀 상식이 가까운 거죠.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한자 문제 3개를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죠. 자, 그렇다면 어휘, 이렇게 한자 관련해서 어휘가 출제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그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한자. 기본 기초 한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걸 통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출 어휘들, 기출 한자들을 반복해서 보는 거죠. 기본적인 한자를 어떤 원리에 따라서 좀 공부한 후에 600자, 1000자 정도? 그런 다음에 이 한자가 어떤 자산이 되어서 기출 한자를 보는 거죠. 기본 한자를 학습하지 않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기출 한자를 보면 힘들어서 못해요. 하나하나 한자 하나하나를 그냥 외워야 될 텐데 이것은 한자 학습, 한자 공부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가 없어요. 능률도 없고. 알겠죠? 자, 어쨌든 기본적인 한자를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기출 한자 공부하시고. 그죠? 그러면 충분히 그래도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다. 아예 접근이 힘든 건 아니니까 희망을 갖고, 여러분. 제 수업에서는 요 기본 한자와 관련된 게 스토리텔링 한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들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어휘를 봤고요. 그 다음 문학 보겠습니다. 자, 문학은요, 정말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그지?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 지금 6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현대소설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 꽤 여러 번 기출되었던 작품이죠. 그죠? 기출된 작품을 미리 학습해서 정리했다면 그냥 바로 답을 체크할 수 있었고, 그 다음 14번의 고전소설 장기전과 홍계열전도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작품은 아니었어요. 그죠? 어느 정도 누구나 내용 알고 있었고 그 지문을 쏙쏙쏙 읽어보면 정답 찾기는 수월했습니다. 그죠? 근데 보시면, 자, 현대시 김소월의 산, 그리고 고전시가 막 제목도 너무 길어서, 그지? 확실하게 기억도 안 나지만, 어려운
낯선 작품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낯선 작품이 출제되었을 때는 오히려 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익숙한 작품이 나왔을 때는 너희들 한번 이 시험 문제 풀어봤지? 하면서 어렵게 출제되지만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는 기본적인 분석 능력, 그게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어느 정도 사람에게 생기는 능력이거든요. 그게 열심히 공부하는 자에게 생기는 능력. 그지? 어느 정도 분석력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거. 특히 이 고전 시간은 땡큐였어요. 한시가 출제됐기 때문에 현대어 풀이가 나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게 현대시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한시가 나왔는데 옆에 현대 풀이가 있다? 그러면 현대시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자, 5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김소월의 산입니다. 기역, 리을에 대한 이해니까, 그지? 이건 맥락으로 가는 거죠. 맥락으로. 자, 맥락 한번 살펴볼까요? 짠! 자, 보시면 이 빨간색은 부정적인 겁니다. 빨간색은 부정적인 거. 그지? 자, 밑줄은 파란색이고요. 산새, 운다. 왜 우나? 그래서 울지. 부정적인 거. 그지? 눈이 내리네, 와서 덮이네, 오늘도 하룻길은 60리. 그지? 마음이 벌써 무겁고. 그죠? 어떤 갈등이 심화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불기, 다시 불기. 돌아가지 못한다. 그지? 삼수가 값싸네, 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다. 이러면서, 그지? 부정적인 느낌 맨 나와 있고. 산에 오는 눈, 들에 녹는 눈.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그지? 그 눈이 쌓이고 쌓여서, 쌓이면 쌓일수록 고향에 더 못 가잖아요. 방랑의 길은 험해만 지는 거 아닌가?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죠? 삼수갑산 가는 길, 고개의 길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느낌. 어떤 향수, 그리움, 그지? 슬픔. 이러한 정서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죠. 기역 같은 경우에는 화자의 처지를 내변하잖아요. 그렇고. 자, 니은은 시적 화자에게 놓인 방랑길을 비유한다. 니은 가볼까요? 7, 80리 길. 눈 내리고 덮이고 하룻길. 60리 가기도 했어. 그렇게 하염없이 걷기만 했어. 그지? 정답의 가능성 상당히 높죠. 자, 이국지향의식이라는 게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전혀 찾을 수가 없잖아. 그지? 분노의 정서도 느낄 수가 없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2번이죠. 그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력. 시는 맥락입니다. 맥락. 시어의 의미는 맥락으로 파악하는 거죠. 그지? 이런 분석력, 그지? 갖고 있었으면 쉽게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 6번. 자, 삼포 가는 길. 왜 삼포 가는 길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자, 제가 구조화를 했었죠. 자, 여기 보십시오. 영다리, 백화, 정씨, 주인공입니다. 소외계층. 그들에게 1971년도 산업화. 사람들이 잘 살기 시작했어요. 그죠? 하지만 소외계층에게는 아니었습니다. 더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죠? 영달이 용달차니까 떠돌이고, 백화는 술이름 같으니까 술집 작부고, 정씨는 지읒이 있으니까 정과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여기서 이들의 어떤 삶의 방향을 보시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즉 주제의식이 두 가지죠. 하나는 뭔가 하면 시련, 고난, 애환입니다. 산업화 도시화는 이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게. 그런데 플러스는 뭐냐? 이들은 있잖아요. 서로 인간적인 관계, 연대의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다리와 백화는요, 서로 좋아합니다.
그지? 영달이는 지가 능력이 없으니까, 백화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떠나보내는 거란 말이야. 그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계속해서 시험에 났단 말이에요. 그지? 그 밖에도 여러용 구조다, 뭐 열린 결말이다, 기타 등등. 그지? 자, 여러분. 이런 내용 자체를 우리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당연히 본문의 내용도 보셨겠지만 3번으로 가셔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작품은 핵심 정리해서 기억한다. 알겠죠? 이런 문제를 풀 때 정말 시간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3번 정답이고, 그 다음 12번. 자, 역시 똑같이 시효에 대한 의미, 맥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맥락을 파악하면 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노란색은 긍정이고 빨간색은 부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가정자의 맥락을 보면, 잠깐만요. 봐요. 초가정자는 멋지다. 그치? 숲을 사이 오솔길 좋은 거잖아. 그치? 술 한잔하고 시를 읊조리면서 꽃 속에서 높다랗게 있네. 그치? 역시 좋은 거고. 그치? 산과 계곡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잖아. 너무나 좋은 거잖아. 그치? 근데 누대는 하나같이 비어있구나. 이건 나쁜 거네. 붉은 꽃잎 하나라도 흔들지 마라. 소중하다는 뜻 아닙니까? 좋은 거야. 그치? 붉은 꽃잎 흔들지 마. 내 좋아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란 말이야. 늙어갈수록 안타깝다. 봄바람 싫어. 얘 싫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뭐 굳이 주관적인 되게 막 그 높은 분석력, 고난도의 어떤 사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적절하지 않는 것을 본다면, 기억, 시간적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를 매개로 하고 있다. 사실 이거는 보이지 않죠. 그죠? 자, 나머지는 괜찮죠. 그지? 초연한 태도, 쇠락한 인간사, 꽃잎을 흔드는 부정적 이미지. 맥락을 통해서. 그지? 시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고 기출문제를 부지런히 푸는 거죠. 그지? 간단합니다. 기본적인 선택지에 나오는 말들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 여러 작품들을 분석하고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기출문제를 연습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뭐 시야. 그 다음 14번 고전소설. 자, 고전소설에 보면 정답의 근거가 되는 거. 사실상 이 소설 자체는 이미 문학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비문학 독해에 근접해 있단 말이야. 여러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 홍계월전, 장기전 같은 경우에는 기출에 나왔고 어느 정도 알려진 작품이다 보니까 내용도 알고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문학 독해처럼 숨은 답 찾기가 되는 거지. 그지? 홍계월전. 보국이었지 이리도 거만한가, 어서 얘를 갖춰보아라. 그지? 우월적 지위에서 갈등 해결을 어떤 적극적으로 하려는. 하지만 장기전에 보면 장기, 남편이 고집을 끝끝내 굽히지 아니하여 까투리가 홀로 경황 없이 물러섰다. 그지?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하진 않는 거죠. 말 듣지 않으니까 결국 장기가 죽게 되고 과부가 되는 거지. 그지? 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적절한 것은 당연히 3번이 됩니다. 여러분 1번, 2번, 4번이 왜 틀리는지 설명하는 건 시간 아깝습니다. 여러분 정답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갈등을 타개하는 데 적극적인 반면에 니은은 소극적이다. 이렇게 소설은 비문학 독해처럼 정답의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앞으로 와서 문학. 자, 문학. 여러분, 이번 시험도 그렇고 과거의 시험도 그렇고 크게 문학은요 우리 수험생의 발목을 잡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기본에 충실하고. 그러니까 항상 말하는 게 기본 개념, 핵심 개념에 충실한 다음에 이해도가 높아지면 관련 기출을 꾸준하게 푸는 겁니다. 꾸준하게. 그지? 매일매일 풀면 더욱 좋고 하지만 국어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2023년을 대비한다면 뭐 한 4일 정도? 3일 정도? 뭐 한 30분씩, 20분씩 뭐 문학이나 비문학 독해를 이게 건드려 주는 것. 물론 기본적인 어떤 배경 지식 없이 건드는 것보다는 기본 수업을 듣고 기본 개념을 익힌 다음에, 그죠? 어느 정도 이해도가 높아졌을 때 그때 기출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지? 기출문제만 풀어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제가 기숙학원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보면 대부분의 장수생들은 있잖아요. 제가 만난 장수생들은 그랬어요. 기본 수업을 무시하고 듣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기출문제만 바지런히 풀었다 이겁니다. 어찌 그 수많은 기출문제를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됩니다. 기본적인 핵심 개념을 익힌 다음에 수많은 기출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비문학 독해입니다. 자, 비문학 독해. 우리 시험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비문학 독해를 여유롭게 풀 만큼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속해야 되죠. 그리고 신속해야 하지만 또 정확하게 정답을 짚어내야 된단 말이야. 빨라야 되지만 정확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적어도 공무원 9급 기출문제를 풀 만큼 적정한 시간에 효과적으로 풀 만큼 이 두 가지 능력을 신장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은 특별한 어떤 스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제가 지금까지 국어를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느낀 건데요. 어떤 특별한 스킬, 하루아침에 오는 스킬, 방법론적인 거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지? 이것은 꾸준한 훈련. 독해 능력,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훈련, 시험 전날까지 꾸준하게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스킬이 좋은 사람 아니요. 위험해요. 뭐 새로운 피셋의 경향이다. 이 피셋, 언어 논리 이거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아니요. 어떤 새로운 경향의 문제가 출제된다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이론을 공부하기보다는 어차피 비문학 독해는 하나의 지문에 하나의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 미션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론이 접목, 미리 공부해서 그 지문을 풀어나간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냥 그 소중한 시험 시간에 내가 있고 지문만 있는 거야. 그 지문 안에서 답을 찾는 거죠. 추론 문제가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문제에서 추론 얘기가 나왔잖아. 그지? 19번, 20번에서 추론했을 때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왔지만서도 100% 추론 문제는 낼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읽고 나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하는 게 그것을 통해서 정답을 이끌어내는 문제를 내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추론 문제는 객관식 문제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 아무리 고난도의 피셋이라도 여러분 시험장에는 내가 있고 그리고 지문이 있습니다. 그 지문을 통해서 정답을 확인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보시면 이제 총 10문제가 나왔어요. 화법 작문 포함해서. 화법은 있잖아. 예상한 대로 그지? 공감적 이해? 맨날 공감하는 거야. 상대방의 어떤 말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잘 들어주고 맨날 그거고, 그 다음에 고쳐쓰기. 이제는 하나의 법칙이에요. 무조건 출제됩니다. 고쳐쓰기. 게다가 이 고쳐쓰기 같은 경우에는 고쳐쓰기는 그냥 작문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문법도 있고 독해도 있고 어휘도 있습니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접목된 거. 그지? 시험 그때그때마다 문법에 가깝기도 하고 독해에 가깝기도 하고 그지? 어휘에 가까운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런 것이 접목된 총체적인 것이 작문이죠. 여러분. 고쳐쓰기입니다. 네. 그리고
좀 색깔을 바꿔서 2번에 서술 방식이 나왔는데요. 이게 문학 메밀꽃 필 무렵인데 그 맨날 그 시적인 표현 묘사 맨날 나오던 거 또 출제되었습니다. 문학인지 비문학인지 서술 방식을 물었기 때문에 비문학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 3번, 9번, 17번은 내용 불일치였고 7번 같은 경우에는 순서 잡는 거였었고 8번 화법 문제 얘기했고 11번 주제 찾기. 에이, 주제 찾기나 일치 불일치나 같은 겁니다. 그죠? 일치하는 것은 주제와 가장 관련 깊은 유사한 설명이 답이고 불일치하는 것은 글의 핵심 내용, 각각의 중심 내용과 어떻게 일치하지 않는 게 답이니까 일치 불일치랑 주제는 비슷한 거죠. 그지? 그 다음 19번, 20번 문제가 피셋이냐? 그지? 언어 추리, 어떤 그 언어 논리에 관련된 것이냐? 아니면 단순한 말바꾸기를 통해서 문제를 낸 것이냐? 그것은 사람에 따라 각자 견해가 다를 듯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용 일치의 말바꾸기 수준이다. 그렇게 고난도의 사고, 깊이 있는 사고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고하면 더 헷갈려. 더 힘들고 헷갈려요. 여러분. 네.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자, 제가 늘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비문학 독해는 이거다. 숨은 답찾기이다. 절대로 지문의 내용을 머릿속에서 재구성하지 말라. 머릿속에서 재구성되는 내용 자체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의 총체와 결합하는 거다. 다른 사람의 생각, 출제자의 의도에서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지? 웬만하면 지문화해서. 추론하라고 해도 지문의 내용과 관련 지어서 말바꾸기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지?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각각의 문제를 통해서, 자, 어떤 식으로 정답을 찾았는지, 숨은 답찾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2번 문제. 다음 글의 주된 서술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띵! 보시면 이 부분. 길은 지금 긴 사너리에 걸려있고, 길이 걸려있고,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생생하게, 그지? 묘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설명과 유추와 분석의 방법이 있으니까 비문학 독해, 내용 전개 방식과 관련지어서 출제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불일치죠. 그죠? 불일치?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중심 내용,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구분하면서 읽는 거 맞죠? 그죠? 의견과 사실 구분하면서 읽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정보 전달이라면 핵심 개념과 설명 방법, 그죠? 이런 것을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자, 여러분, 밑줄 보십시오. 자, 글쓴이의 의견, 중심 문장, 핵심이 되는 내용에 노란색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연출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 중심 화제가 내가 저작권을 침해당했어. 내 저작권 침해당했어. 우선 뭐래? 우선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 2차적으로는 뭐예요? 창작적인 표현을 도용당했는지 밝혀야 됩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 글쓴이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 거지. 그지? 내가 창작적인 표현을 도용당했어. 이것을 증명해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증명해? 이게 글쓴이의 의견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지? 왜냐하면 나왔으니까 주장의 근거와 이유가 되겠죠. 그죠? 쉬운 예를 또 들었네. 그치? 셰익스피어니까 또 예를 들었습니다. 그지? 자, 그래서 근거와 예시 일단 그렇게 밑줄 걷지 않았고, 자, 그 다음 내용. 따라서 무대 연출 작업 중에 독보적인 창작을 걸러내서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흔치 않은 경우이다. 알겠죠? 후발 창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의 근거가 됩니다. 숨은 답 찾기인 거죠. 딴 건 필요 없습니다. 요거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한 번 더. 자, 무대 연출 작업 중에서 독보적인 창작을 걸러서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이고, 그죠? 이 경우에는 뭐야? 후발 창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된다는 거야. 그죠? 그랬기 때문에 3번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죠. 독보적인 무대 연출 작업에서 저작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후발 창작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숨은 답 찾기. 지문 속에서 의견과 사실,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파악해가면서 정답의 근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지? 지문에는 반드시 밑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고쳐쓰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번에 되게 쉽게 출제가 되어서 누가 봐도 쉬운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교도관은 죄수가 잘못했을 때 잘 보이는 곳에서 처벌을 가합니다. 그지? 계속 처벌하면 죄수들은 실제로 교도관이 자리에 없을 때조차도 언제 처벌받을까 스스로 감시하게 된다는 거죠. 즉 이것은 권력자에 의한 정보 독점 아래서 다수가 통제되는 거지 소수가 통제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지? 그래서 정답은 소수. 누구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니까 가장 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쳐쓰기였고, 그 다음 7번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건 뭐냐? 이 전개 순서를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그지? 중요한 것은 이 전개 순서 문제가 나왔을 때 숨은 답 찾기이긴 한데요. 처음을 잡아주면 쉽습니다. 그 문제에서 선택지를 딱 봤을 때 이거 처음을 잡아주면 좋은데 가와 나가 처음을 잡아줬지 않습니까? 근데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가가 먼저인지 나가 먼저인지. 그래 처음이라면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 말, 화제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무슨 내용을 설명할 것인가 전체 내용을 미리 제시하거나 중심화제를 제시하거나 그죠? 이런 게 오는데 사실 첫 부분과 끝 부분이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시면 잠깐만요. 지금 나에 보면 100년 전 우리는 순환과 비극의 역사를 겪었는데 해양으로 나가려는 세력과 대륙으로 진출하는 세력이 한반도를 가운데 놓고 싸움을 벌였단 말이야. 마침내 우리는 국권을 상실한 아픔을 감수해야만 했단 말이죠. 그지? 이 내용 다음에 필수적으로 와야 되는 게 랍니다. 그 아픔은 분단으로 이어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확실하게 처음을 잡을 수 없잖아. 그럼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단락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 다음에는 무조건 라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선택지 확인해 보는 거죠. 나 다음에 라가 와야 된다. 나 다음에 무조건 라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근데 나 다음에 라가 오는 선택지가 많이 있으면 그 다음 내용을 봐야겠지만 보시면 나, 라, 나 없잖아. 나, 봐, 틀리잖아. 나, 라. 사실상 이건 문제에 이 선택지 답이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지? 나라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4번이 답이 돼야 되죠. 그죠? 즉 다와 가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필연적인 관계가 맞으니까. 그지? 국권을 상실한 아픔, 그 아픔은 이렇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의 근거, 숨은 답 찾기 4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숨은 답 찾기죠. 그지? 왜냐하면 자, 정답의 근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석 학생들은 하루 시의원이 되어서 의원 선서를 했고 자유 발언을 했고 세 번째 관련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맞죠? 그지? 이거 한 번 읽고 암기할 수 없으니까 밑줄 그어놨으면 여러분 지금 보시면 4번에 볼게요.
의원 선서, 조례안 상정, 자유발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본문에 가면 의원 선서, 자유발언, 조례안 상정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바뀌어져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숨은 답 찾기. 그래서 정답 4번이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찾는 것은 여러분의 부단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부라기보다는 훈련에 가까워요. 비문학 독해는. 열심히 훈련한 자, 열심히 노력한 자 숨은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제 찾기.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중심 문장의 밑줄입니다. 짠! 혐오,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볼게요. 혐오 현상은 거기에는 자체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이 반드시 선행한다. 뭐다? 혐오 현상만 보지 마라. 거기에는 자체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이 있단 말이야. 중요하다는 거지. 자, 혐오나 증오, 혐오 현상. 특정 감정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 혐오, 집착, 거기에만 집착하지 말라. 거기만 집착하지 마라. 왜냐면 뭐가 자체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이 있으니까 그 감정에만 집중하지 말라. 그 다음 중심 내용. 혐오나 증오라는 감정에 집중할수록 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는 잘못을 범하기 쉽다. 그 자체, 감정, 같은 말. 그 특정 감정에만 집착하면 우리는 실수한다. 그지? 자, 그 다음 내용. 혐오는 자연 발생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감정이다. 그 자체, 그 감정 자체만을 보지 말라. 똑같은 내용이고. 그지? 마지막. 혐오나 증오 그 자체를 사회 악으로 지목해서 도덕적으로 지탄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말아야 된다. 왜? 앞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지? 자, 그 자체로 역사와 사회적 배경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치? 이런 것까지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혐오나 어떤 집착이라는 감정에 집착하지 말고. 자, 이것을 다 포괄하는 문장. 그지? 그것은 바로 3번이겠죠. 혐오 현상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 그것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지. 혐오 현상에 집착하지 말라. 감정 자체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정답. 17번입니다. 불일치 문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역시 중심 문장. 글쓴이의 의견의 밑줄. 짠.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요인은 의학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패스트입니다. 그지? 중심 문장. 자, 뒷받침 문장에서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존의 의학적 전통을 불신하게 되었고, 자꾸 사람이 죽으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죄도 없이 죽으니까, 또 이전까지 의심하지 않았던 신과 교회의 막강한 구원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됐다는 거죠. 그지? 뭐야? 정성스럽게 기도했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사람 막 죽네? 뭐 이러면서. 자, 그 다음 내용 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죽음에 대한 이 경험은 사람들을 여러 방향에서 변화시켰다는 거야. 중심 문장이죠. 그지? 죽음에 대해서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 자체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 그죠? 뒷받침 문장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중세의 지적 전통에 대한 의구심은 고대의 학문과 예술 언어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 방향에 대한 변화인 거죠. 그지? 또 신에 대한 무조건적 찬양과 복종 대신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사유가 활발해졌어. 그동안 소홀했던가 봐. 그지? 자, 마지막. 기존의 의사들은 해부학적 지식은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시의 미술가들은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해부학자이기도 할 만큼, 의사보다도 더 의사들은 해부학적 지식이 불필요했지만 미술가들은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해부학자이기도 할 만큼 인체 내부 구조를 탐색하는 데 골몰하게 됐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뭐다? 앞서서 얘기했던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요인.
그지? 어떤 변화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틀린 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1번 전염병의 창궐은 르네상스의 발생을 설명하는 거 맞죠? 그지? 2번 패스트로 인해서 무차별적인 죽음은 교회의 권위가 깨지게 되었고 나와 있었고 확인했었고 중심 문장에서. 그지? 3번 예술가들은 인체의 아름다움을 발견함으로써 고대의 학문과 언어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졌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예술가로 가봅시다. 예술가? 당시 미술가들이잖아. 그지? 자, 여러분 보시면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해부학자이기도 할 만큼 인체의 내부 구조를 탐색했던 거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 인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서 인체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게 되었고 미술사에서. 그죠? 근데 여기서 있었던 내용 있잖아요. 자, 중세 지적 전통에 대한 의구심이 고대 학문과 예술의 언어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진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섞어 놓은 거잖아. 그지? 즉 다시 말하면 예술가들이 인체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함으로써 고대의 학문과 언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지? 고대의 학문과 언어에 대한 재평가는 어디 있었어요? 중세의 지적 전통에 대한 의구심이 고대의 학문과 예술 언어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진 거잖아. 여러분, 숨은 답찾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4번에 해부학은 의사보다도 미술가들이, 그지? 방금 읽었었고. 그 다음 19번입니다. 자,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 추론이지만 지문을 벗어나서 확장된 생각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것을 거의 일치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전히 핵심 내용. 논리 실증주의자들. 이들에 따르면 어떤 것이 과학일 경우에 거기에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하다. 과학일 경우에는 그 문장은 유의미하다. 됐죠? 그 다음. 자,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검증 원리인 거죠. 검증 원리. 그 문장이 유의미하다, 무의미하다. 검증하는 것은 검증 원리인 건데,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관점, 이 관점을 입어야 됩니다. 이 검증 원리의 관점을 딱 입고 답을 탐색해야 됩니다. 그지? 자, 경험을 통해서 참이나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은 유의미하고, 경험을 통해서 참이나 거짓을 검증할 수 없으면 그렇지 않은 문장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가 같은 경우에는 검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 같은 경우는 검증할 수 없으니까, 그지? 얘는 유의미하고 얘는 무의미한 것이겠죠. 그지?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그 뒤에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논리 실증주의자들, 가는 검증, 경험상 검증할 수 있으니까 유의미한 문장이 맞죠? 여러분, 그지? 절대로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검증할 수가 없어요. 검증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과학에서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무의미한 문장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경험상 검증할 수 없으니까 검증의 원리로 되지 않는 거잖아. 그지? 그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일치하는 걸 찾는 거였죠. 가장 적절한 거. 근데 3번과 4번 아예 틀려버렸으니까 제외시키고 문제는 1번이냐 2번이냐 헷갈렸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서 본문에 있는 내용이 있잖아.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이 답이지 우리가 생각을 확장시켜서 추론한 내용이 답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과 가장 유사한 말 바꾸기, 그걸 찾으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1번 논리 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라고 돼 있죠. 그지? 이 말이 보시면
앞에 보면 자 보십시오. 어떤 것이 과학일 경우에 거기에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한 것입니다. 과학일 경우. 그치?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참이나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은 유의미한 것입니다. 그죠? 그냥 그것은 과학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지? 유의미한 문장은 과학일 경우에는 거기에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의미한 문장은 과학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지? 즉 다시 말하면 논리 실증주의자에 따르면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겠죠. 유의미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과학이잖아요. 그죠? 그게 같은 말이야. 유의미한 문장을 사용하는 거, 그것이 과학이고, 유의미하지 않은 문장을 사용한다는 것은 과학이 아니란 얘기잖아. 그죠? 근데 이번에 보면, 논리 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요거, 보조사. 과학의 문장들만이, 꼭 꼬집어서 과학의 문장들만이 유의미하다. 이 내용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검증 원리에 그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검증 원리에서는 경험을 통해서 참과 거짓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이거란 말이지. 오로지 과학만이 유의미하다. 이것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본문 내용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답은 1번이고. 자, 마지막 20번 문제. 자, 역시 일치 스타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풀어보면, 자, 중심 문장. 짠. 컴퓨터에 자유의지가 있을까? 컴퓨터의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 글은.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뒷받침 문장 생략하고, 자, 즉, 컴퓨터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이다. 그지?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 그것이 컴퓨터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기에 자유의지가 있을까? 자, 그 다음 내용. 중심 문장. 짠. 자,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 중요한 특징은 뭔가 하면 결과가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 그지? 결정론적 지배를 받는다는 것과 자유의지를 가진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는 거죠. 그지? 자, 왜냐하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의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그죠? 어쨌든 결정론적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다는 것과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건 모순 중에 모순이라는 거죠. 자, 결국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지. 결론이니까. 그지?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 컴퓨터. 그지? 결국 하나의 선택지만 있는 거. 얘네는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습니다. 양립할 수 없으니까요. 그죠?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 시스템은 절대로 옳고 그르다. 도덕적 의미를 귀속시킬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게. 그죠? 됐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은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기에다가 도덕적 의미를 귀속시킬 수 없는 겁니다.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맞는 것만 고르는 거죠. 그지? 자, 기억. 컴퓨터는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으며 도덕적 의미의 귀속 대상일 수도 없다. 마지막 결론에 나와 있고. 그지? 그 다음 디귿부터 볼게요.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시스템. 그지? 컴퓨터. 그것은 자유의지와 같이 양립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거 맞죠? 그죠? 근데 니은의 내용 자체가 본문에서 보이지 않지만 말바꾸기인 거죠. 그죠? 볼게요.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 어떤 말의 말바꾸기인가 하면 결국 이 말인 거죠. 그지? 봐요.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 시스템에 도덕적 의미를 귀속시킬 수 없다.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
그지?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으려면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컴퓨터,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자, 니은 자체가 결코 확장된, 추론된 생각이 아니라 마지막 결론에 결국에 말바꾸기라는 거. 그지?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길게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대비해서 국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그지? 우리가 어떤 과목을 공략하는 방법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첫째,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 앞으로 3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출제가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깊이 있고 폭이 넓은 광범위한 공부보다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 개념을 정리하고 그 핵심 개념을 정리하고 충분히 반복한 이후에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가 잘 되었나? 그것은 그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2022년 지방직 시험 치르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여러분, 그 결과가 행여나 너무 좋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재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업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